오후 4시 기사 마감 시간에 신문사 편집국. 편집 기자의 고민이 시작된다. 책상 위에 올라온 수많은 기사들. 이들에 대한 제목 달기가 시작된 것이다. 기사는 취재 기자의 몫이지만 기사 제목은 편집 기자의 몫. 산고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모든 신문 기사에 제목이 달린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기사 제목. 과연 그 제목에 담긴 보이지 않는 의도와 비밀은 무엇일까? 지난 2004년 6월 반포대교에서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석 장의 유서. 유필로 쓴 유서에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사연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글귀. 쓰레기 만두 오명이었다. 목숨을 끊기 직전의 한 인터뷰. 그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었다. 이번에 저희 업체가 이렇게 적발된 다음에 알았어요. 3번씩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인데 3번씩을 한 상태에서 또 만두 공장에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25개 그 업소에 지금까지 이 만두소가 납품된 경위, 그게 일단 정부한테 좀 묻고 싶고요. 당시 그는 전남 화순군에서 비전푸드라는 만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만두 파동 나흘 후 그의 이 공장도 언론에 실명으로 공개됐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로 만두 재료를 만들어 온 식품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버려야 될 단무지 찌꺼기를 농업용수에 씻어서 만두에 들어가는 소를 만들어 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쓰레기나 다름없는 무조각들이 만두 속으로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료를 납품받은 유명 식품 회사들은 그런 줄 모르고 썼다는데 책임이 없었을까요? 그가 목숨을 끊은 것은 투신 일주일 전에 터진 이른바 불량만두 파동 때문이었다. 당시 각 언론은 쓰레기 만두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면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만두소의 재료가 되는 단무지가 불량이라는 것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쓰레기 만두, 불량 만두 사건으로 보도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이 기사의 영향으로 만두 소비는 급감했고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그는 35세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이다. 사건이 터진 한 달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해명 자료를 내놨다. 문제가 됐던 만두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해명이었다. 같은 시기 신문기사. 파동을 일으켰던 단무지 업체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가 한 귀퉁이에 작게 실렸다. 그리고 소동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사람이 먹는 건데 쓰레기 만들으라고 그 표현과 그런 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먹는 거는 주로 사람 생명과도 같아요. 저희는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함부로 맡기는 우리 정성을 다하는 건데 언론들이 진짜 잘 지켜야 될 언어나 이런 걸 너무 함부로 너무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정확하게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방송을 내놓고 대책 없이 또 사전에 나중에 뭐 잘못됐다느니 사과 방송을 한듯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두를 손으로 직접 만들다가 지금 만약 매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만두를 지금 포기하는 상태거든요.
이 사건은 선정적인 기사 제목이 사실을 얼마나 왜곡시키며 또한 그것이 한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버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신문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신문에는 언론 종사자들의 고민과 갈등이 그대로 담겨 있다. 오후 4시, 기사 마감이 다가오면 우선 일면의 시를 사진을 고르는 것으로 작업은 시작된다. 일면 사진은 그야말로 해당 신문의 얼굴. 그것의 선택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가운데 이거 FT 사진이 선택되면 다음은 강면의 지면 배치. 어떤 기사를 어떤 크기로 실을 것인가. 여기에도 수많은 고민이 담긴다. 그냥 이쪽으로 작업하고 그거를 지금 동시에 강면을 담당한 편집 기자들의 손길도 바빠진다. 강면에도 기사의 비중이 있는 것이다. 강면 담당자들과 편집 책임자는 지면 배치와 사진 선택에 대해 논의를 거듭한다. 요거 해가지고 잘 나오겠나 이게? 안 보여서 꼭 써보지. 미술팀에 미술 디자인 팀하고 저 이야기를 하고 저 필요한 저 그래픽들 저기다 좀 의뢰하고 하나. 아니 그 사회 이면은 선택과 갈등은 계속된다. 이게 얼마나 큰 고민이냐. 근데 어제 서울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졌단 말이야. 전 지방에서 곳곳에서 이제 이런 거 했는데 어느 사진을 쓸 거냐 하는 거는 우리한테 팀장한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보여줄 거냐, 이걸 보여줄 거냐. 그 고민 끝에 우리는 이걸 보여주고 안에서 과격한 장면들을 보여주자. 그 FT를 반대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하고 그 과정의 어떤 방법의 어떤 이탈, 이거하고는 혹시 왜곡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우리한테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본질적인 FTA에 반대하는 그 당위성 그런 것들이 묻혀져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없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한쪽에 어떤 그것만 해버리면 그런 고민만 드러내면 편집자한테는 편집자 일로서의 절반은 사실은 고민을 더는 거죠. 제일 큰 고민이 거의. 사진과 기사가 선택되면 편집 기자들에게는 본격적인 고통의 시간이 기다린다. 기사 제목 짓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기사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지금 어떤 그 사회적 흐름에 그 맞는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작업. 근데 되게 좀 속된 눈에 좀 쉽게 띄는 강한 제목을 뽑을 유혹 같은 건 안 느끼세요?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런 이제 그 유혹을 느낄 때가 많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을 반영하는 한도 내에서 그 창의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상징하는 지하철. 짧은 틈을 타서 수용자들의 신문을 접하는 것. 기사를 일일이 읽기 어려운 대부분의 독자들은 기사 제목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한다. 필명 봐서 헤드라인을 위주로 보다가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기사가 나오고 바로 보면은 검거하시고 보고 나서 관심 보냐면은 세세하게 보고 관심 보자니까 보고 넘어갑니다. 헤드라인 보면 뭐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구나 하고 그럴 때뭐 내용을 읽어가고 2006년 11월 충남 부여. 언론학자들과 편집 기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언론재단 주관의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신문 제목에 관한 것이었다. 신문 제목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 언론계에서 그 이야기들을 해서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언론학자들이 한미 FTA 등 최근의 현안에 대해 신문 기사들이 어떤 제목을 달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제목 선정에서 눈에 잘 띄는 기법만을 동원하기보다는 본문 내용에 충실한 조금은 재미는 없더라도 담담한 제목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관점에서 견해에서 또 반 보수 언론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 이렇게 우리 언론학자들의 문제 제기와 함께 편집 기자들의 반론과 토론으로 세미나는 진행됐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 지나치게 이 자극적이라는 지적은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그 사회의 갈등적인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그런 제목들이 많다는 지적 때문에 지난 8월에 이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자는. 저와 관계 장관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기사 제목이 정부 정책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종부세 과세 2005년 기준이 8월 말 주택의 경우 정부의 현행 부동산 9억 원에서 대책이 6억 원으로 발표됐다. 확대되고 이른바 집을 831 팔 때 대책이 내야 하는 그것이었다.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여기에는 가장 주택 큰 공급 변화는 확대와 1세대 투기 수요 억제 2주택자에 책이 담겨 대한 있었다. 중과세입니다.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세금 정책도 포함돼 있었다. 원가 연동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언론들은 이 대책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이때 등장한 신문 제목이 있었다. 바로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였다. 이 용어는 대책 발표 약 2주 전인 8월 19일 한 신문에 세금 핵폭탄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8월 24일 다른 신문 역시 이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달았다. 이 세금 폭탄이 나오면서 이게 엄청난 이제 그 세부담을 일으킨다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종전 50% 그대로 지금 환원 결과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책 방향이 많이 흐지부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처음 방향으로 갔었다면 집값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지 않았을지 그야말로 세금 폭탄, 세금 정책이라는 위력이 나타나지 않았을지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후 잠시 뜸하던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는 2006년 3월 이른바 330 대책 발표 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일반화됐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이 세금 폭탄이라는 기사 제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충북 옥천은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진 것이다. 직접 주민들을 만나 세금 폭탄 기사를 보여주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KBS에서 왔습니다. 아, 예. 네.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재산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겁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 기사 내용이 어떤 두려움, 뭐 세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평범한 주부에게 기사를 보여주었다. 톱 기사 보실래요? 이거요? 네, 이 기사 이거하고 폭탄이라 눈을 끌어들이는 것도 그렇고 약간의 이동이 있는 것 같아요. 폭탄이다. 이런 제목을 쓴다는 거는 정부를 약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렇게 썼는지 독자들이 약간은 혼란스럽지 않을까.
부동산에 비교적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6억 초과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물린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으니까 마치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그 뭐 6억 미만 주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되고 상당히 좀 이건 좀 어떤 좀 편향된 경북 상주군 함창읍. 이곳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농촌 지역 중 야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이곳의 한 교회. 이 교회에서 40년째 목회일을 하고 있는 김재영 목사. 신문을 통해 사회 현상을 접하며 깊은 관심을 보인다. 매일 아침 기도 후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배달된 신문을 챙기는 일이다. 매우 꼼꼼하게 신문을 읽는 김재영 목사. 그는 특정 신문의 열렬한 애독자다. 무슨 조선일보를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나라가 대단히 어지럽게 되게 되니 정치면을 좀 많이 봅니다. 정치면을 봐서 지금 나라에 대해지는 일이라든지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림도 그려보면서 이런 분이면 좋겠다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선일보를 거울 삼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20년째 읽은 김재영 목사. 그는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지 그 들을 때의 의감이 굉장한 중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서에 많은 불안감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 외에도 다른 용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를 쓴 기사 제목은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고 관점이 비교적 고정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에 들어갔다. 한 교실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실험군과 비교군으로 나눴다. 기사는 두 가지를 준비했다. 세금 폭탄이 최초로 등장한 일간지 기사 원문, 그리고 이 기사의 제목만 다른 신문 것으로 바꾼 기사를 준비했다. 같은 내용의 제목만 다른 기사다. 그리고 비교군에는 원래의 세금 폭탄 기사를 나눠줬고 실험군에는 제목이 바뀐 기사를 나눠줬다. 기사를 다 읽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맨 먼저 기사 제목에 대한 느낌을 물었다. 이 기사를 보면 제목에서 세금 핵폭탄 선의의 피해자 나올 수도라고 써 있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되지 않고 고작 5줄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전체적인 주제와 잘 맞지 않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리려 하고 있다에 표시한 학생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명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리려 하고 있다에 그리고 표시한 다른 학생 제목이 손 붙은 동일한 기사에서 학생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봤다. 5명입니다. 네, 좋습니다.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했다. 기사 제목에 대한 첫 느낌에 대한 질문에서 세금 핵폭탄이라는 제목을 본 학생들은 조세 부담 증가라는 항목에 17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제목이 달라진 기사를 본 학생들은 조세 부담 증가에 7명만이 동의했다. 또한 세금 폭탄이라는 제목을 본 비교군 학생들은 11명이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제목에서는 중립적, 객관적 표현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7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실험 결과 학생들은 같은 내용의 기사라도 제목이 다를 때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의 기사 제목과 보도 용어가 큰 영향을 끼친 미국 선거가 있었다. 지난 11월 7일 중간선거,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도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 속에서도 공화당 후보인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재선됐다. My friends, tonight the election is over, the debate is ended, and the people have spoken. And now we're all united as Californians, and we all are committed to protecting the California dream. 3년 전인 2003년 10월,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배우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선거 전에 적극 활용했다. 그리고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선거 전략은 적중, 그는 주지사에 당선됐다. 당시 미 언론은 이 선거를 가리켜 특별한 용어를 썼다. 그것은 바로 서커스라는 보도 용어였다. The Schwarzenegger governor's race was a circus, no question about it. There's no other political race I can remember that involved so much theater, so much behind the scenes sort of manipulation of images. And I mean, it really was a production in many ways designed to entertain the public as much as sort of communicate a message. And I think the Schwarzenegger people never forgot that.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보궐선거에 나타났던 서커스라는 용어의 주목, 이를 관심 깊게 연구한 학자가 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 정치학과 마틴 존슨 교수. 정치학자인 그는 미디어 정치론의 조예가 깊다. 그는 선거 당시의 기사를 분석, 언론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선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So yeah, this is the coverage that we clipped from the recall. Like I told you, we hired a clip service that collected, every story for us from 26 newspapers on the recall election. And they came in and we sorted them by date. So this is, everything from September 2nd, 2003, in a bundle from these 26 newspapers. And I had research assistants go through them and collect all the headlines for me. And we sampled from those to do the work for the paper. 그는 모두 6,575건의 보궐선거 관련 기사를 수집했다. 분석 결과 801건의 기사가 서커스라는 용어를 기사와 제목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The circus metaphor, I think, is a media frame. I think they coined the frame of the circus metaphor. One of the big insights of contemporary literature on the effect that the news media have on voters is, I think, summed up pretty well in the notion that the news media don't necessarily tell you what to think; they tell you what to think about, or you might amend that to say, or how to think about something. It's a question of the attention that news media pay to something and the particular way they emphasize aspects of those topics that can really have an effect on the way people think about issues. 마틴 존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보궐선거 2달 동안 언론은 무려 12%가 넘는 기사에서 서커스라는 용어를 남용했다. 바로 이 서커스라는 프레임, 즉 틀짓기가 선거에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학자가 있다. 로크리지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조지 레이콥 교수는 언어학자이자 인지과학자로서 언론의 틀짓기 이론에 정통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 역시 서커스 프레임의 효과를 인정한다. He came on as an actor
who was using his persona in his movies, the Terminator, who was going to, clean up the world, right? And he came on as the person who was honest, who was not above politics, not in politics. But the idea of the circus made an entertainer a natural kind of person to be running. So, if it was going to be a circus anyway, it wasn't so strange for him to be running. So it helped. 당시 언론들의 이 서커스 프레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언론사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수도인 세크라멘토시에 있는 세크라멘토 비신문사. 캘리포니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105년 역사의 진보적인 일간지다. 이 신문사도 선거를 예의주시했고 선거의 선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나름대로 정책적 이슈를 더 많이 다루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편집장은 당시 그들이 실수했다고 인정한다. You can't separate personalities from a political campaign. That's acting in a void. You have to look at the personalities also. But the issues are at the core of what a political campaign is about. And it may be the case, I just don't recall that we didn't do a great job of it in that brief recall campaign. But that's our mission, is to do it. 선거 막바지. 아놀드 슈워제네거에 대한 성추문, 환경 약점 등이 제기됐지만 그 모든 쟁점을 서커스라는 프레임이 덮어버렸다. 언론이 서커스라고 틀짓게 한 선거의 주인공은 배우 출신의 대중스타 아놀드 슈워제네거였던 것이다. Calling it a circus, be they the Democratic opponents of, meaning Gray Davis of Schwarzenegger or others, or political consultants or political operatives or people that have some sort of status. If they want to call it, or even just anybody, if you want to call it a circus, that's an opinion. I don't think the news media should say that flat out, but. Whether I would call it a circus, you're asking. To some extent, I suppose I would. 어쨌든 선거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당선됐다. 서커스라는 프레임이 아놀드 슈워제네거에게 도움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 언론의 프레임, 즉 틀짓기에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수용자들의 무의식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Well, if you read a newspaper that is regularly framed with conservative frames, that will activate your brain to think that way. If you do that over and over and you read it every day, then your synapses will change and you'll start to see the world in conservative terms. And that means you will understand the world from a conservative point of view, reason along those ideas, in terms of conservative ideas, and conservative ideas will seem like common sense. Then it's very hard to argue against them. 지난 세월 우리 사회에도 이미 틀짓기된 수많은 보도 용어들이 탄생했다가 사라져갔다. 특정 정파 혹은 특정 언론의 시각을 담은 용어들. 그들은 때로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고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태국산 쌀 30만 톤과 중국산 옥수수 30만 톤 등 모두 60만 톤, 1억 달러 규모를 연내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올해 가뭄과 태풍 지난 피해로 2000년 9월 240만 톤이 부족한 당시 정부는 북한에 쌀 60만 톤을 무상 지원한다는 대북 식량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조속히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던 햇볕 정책의 일환이었다.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남북 협력 기금에서 충당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은 정책 성명을 통해 이는 대북 퍼주기라며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다음 날 일부 언론들이 이 퍼주기라는 용어를 받아쓰기 시작했다. 이후 이 퍼주기라는 용어는 대북 지원을 비판하는 기사에 단골로 등장했다. (6년이) 흐른 지금 퍼주기라는 용어는 어떻게 남아있을까? 경남 진주시. 이곳에서 언론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 지금은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최성철 씨. 그는 약 3년간 이 지역의 주간지인 진주신문을 직접 경영한 경험이 있다. 나름대로 언론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에게 퍼주기 기사를 보여주었다. 그는 퍼주기 등 특정 용어의 생산과 확산에 대해 지적했다. 언론과 정치 세력 간의 어떤 밀월구 관계랄까 서로 이제 가려운 대로 긁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맞장구를 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퍼주기라는 말도 그랬을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누가 쓴 건 아닌데 누가 이제 나오는 게 있어서 이제 그 말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처음에 생성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왜 대북 지원을 그렇게 하느냐 하다가 좀 내가 보니까 퍼주는 것 같다. 이제 그것을 언론 기자가 듣고 이게 이제 딴 거죠. 이제 눈치 빠른 아니면 이제 감각 있는 기자. 이게 퍼주기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서 다시 쓰게 되고 그것을 다시 대받아서 언론에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신조어 비슷하게. 인근 도시의 또 다른 독자에게 퍼주기 기사를 보여주었다. 먼저 퍼주기는 분명히 의도를 갖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퍼줄 필요가 없는데 주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북한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과잉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부족한데 준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퍼라고 하는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주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눠 쓴다는 개념을 하면은 모두가 따뜻해질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퍼주기를 하면은 말 자체가 차가워지죠. 대북 퍼주기라는 용어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 실향민들로 이루어진 이북 5도민 사무총장이자 함남일보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명권 씨. 그는 퍼주기라는 용어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정말로 도와줘야 될 대상은 북한 2,300만이 그야말로 우리 동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북한 2,300만 동포들을 포괄적으로 억압하고 또 굶겨 죽이고 그러면서 유일체제로서 승계해 나가고 있는 이 정부는 우리가 정말로 도와줘야 될 정권이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그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되면서 북한에다 자꾸 주는 것은 결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퍼준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거기다 왜 퍼주느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대북 지원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생산됐던 퍼주기라는 용어는 이제 각 분야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사 제목과 보도 용어가 의미 확장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사 제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신문사 편집국. 기사가 마감된 오후 5시. 편집 기자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된다. 기사 제목을 뽑기 위한 고민, 흔히 피를 말리는 작업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제목 뽑기는 편집 기자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집 기자가 저한테 데스크에서 넘기면 데스크가 보고 수정을 하거나 해서 넘기면 좀 밑에서 그건 회사마다 시스템이 조금 다른데 저희들은 직접 입력하거나 그러지 않고 밑에서 대상급수에서 내려주면 한쪽으로 내려주면 밑에서 제목을 따로 칩니다. 따로 쳐서 준비해 놓으면 자, 내
내면에 제목이 다 내려가고 내일 9시 다 되고 제목이 다 맞아주면 그다음 내려가서 판을 짜는 거죠. 전산국 역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기사와 기사 제목을 입력하고 지면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특히 신문 일면의 경우는 숱한 수정 과정을 거친다. 오후 6시 최종 결정을 위한 시간. 일면만큼은 편집부장, 즉 데스크가 직접 챙긴다. 인쇄 직전의 마지막 작업인 것이다. 드디어 오후 7시 40분 초판이 인쇄돼 나온다. 이 시각이면 다른 경쟁지들도 쏟아져 나온다. 급한 기사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비슷하네요. 저희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곡선을 담으려고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 기사를 위주로 큰 기사들이 있어도 각 신문들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사를 일면에 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들은 다양한 제목을 달고 탄생했다. 밋밋한 제목을 내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제목 좀 선정성이 자꾸 하다 보면 선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객관성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객관성과 이 선정성 어떻게 해서 이 천정에 올려놨을 때 한쪽이 너무 기울어져 버리면 이건 제목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에 띄고 좋은 거라도 진실이 왜곡된다든지 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에 가깝지 않으면 이건 옳은 제목 아닙니다. 적어도 그 안에서 이 천정에 이 두 가치를 올려놨을 때 이 어느 정도 조화가 돼야 된다. 조화가 되는 허용되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안에서 이 제목이 이루어지고 해야 그 제목이지. 기사 제목과 관련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실험을 해봤다. 기사 제목이 수용자의 관점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솔직하게 나타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역시 한 학급 학생들을 무작위로 둘로 나눴다. 먼저 비교군에는 8.3.1 부동산 대책에 관한 2005년 8월 31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지시하고 실험군에는 동일한 기사의 제목만 바꾼 기사를 지시했다. 바뀐 기사 제목은 세금 핵폭탄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동아일보의 제목이었다. 토론을 조사하는 거니까 아주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 역시 결과는 유의할 만한 수준의 것이었다. 먼저 기사 제목의 첫 느낌에 대한 응답. 경향신문의 제목에서는 정부의 집값 안정 의도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학생이 14명. 반면 세금 폭탄이라는 제목에서는 조세 부담 증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학생이 무려 11명이나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기사 제목에 대한 판단을 물었다. 경향신문 제목에서는 중립적, 객관적 표현이라는 응답이 12명이었으나 세금 폭탄이라는 제목이 감정적이라는 응답이 무려 8명이나 증가한 12명이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해보았다. 기사 제목이 학생들의 관점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제목을 그대로 둔 경향신문 기사를 본 학생들은 조세 형평성에 맞다고 10명이 대답한 반면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사 제목에서는 조세 부담 증가가 5명이 늘어난 12명이었다. 기사 제목에 의해 약 18%에서 23%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세금 폭탄과 대부 퍼주기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사 제목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서울대 이준웅 교수팀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국민인식조사를 의뢰했다.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1,051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먼저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찬성 약 45%, 반대 약 52%였다. 다음은 퍼주기라는 용어를 사용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찬성은 약 32%로 떨어지고 반대는 약 66%로 늘었다. 대북정책과 관련 언론의 프레이밍 효과, 즉 틀짓기 효과를 심층 분석해 보기로 했다. 먼저 북한 문제 관련 뉴스에 대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의 신뢰도 분포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퍼주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새 신문을 신뢰하는 응답자와 다른 언론 매체를 신뢰하는 응답자 두 집단으로 나누어 퍼주기 정책에 대한 찬반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말하자면은 일간지에서는 상당한 그런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점유율과 맞먹는 정도의 일종의 무슨 담론적인 권력이라고 그럴까요? 언론으로서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어떤 새 신문사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만약 비판하는 그런 어떤 관점을 유지를 했다면은 그 결과 유권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과연 더 찬성하게 되었는지, 더 반대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가 있고 과학적으로 응답을 한번 얻어보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퍼주기 정책이라고 했을 때 새 신문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반대 비율이 다른 매체를 신뢰하는 사람보다 20% 가까이 높았다. 그렇다면 정부의 8.3.1 대책과 관련해서 나온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일련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냥 세금 인상이라고 했을 때 찬성은 약 35%, 반대는 약 60%였다. 반면 표현을 바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는 세금 폭탄 정책이라고 했을 때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에 찬성 비율이 높아진 것은 최근 집값 폭등 이후 변화된 서민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의 틀짓기 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이 신뢰하는 언론 매체의 신뢰도 분포를 조사했다. 이 중에서 역시 영향력이 큰 새 일간지를 신뢰하는 응답자 집단과 다른 언론 매체를 신뢰하는 응답자 집단 둘로 나누었다. 세금 폭탄이라고 했을 때 새 신문을 신뢰하는 층에서는 반대 67%, 찬성 33%였다. 새 신문을 신뢰하는 응답자 집단의 반대 비율이 다른 응답자 집단보다 약 18% 더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신뢰하는 독자들은 확실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더라. 이런 어떤 부정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결과를 놓고 과연 그러면은 이런 어떤 언론사들을 주로 신뢰하는 그런 어떤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나쁘다거나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변수가, 요소가 특정 언론사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특정 신문의 특정 기사 제목이 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 학계에서는 독자나 시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기사 제목. 그것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편집 기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언론재단 세미나에서도 이와 관련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양쪽의 입장을 나름대로 이렇게 현업에서 보편 타당하고 객관주의적인 입장은 참 자리 잡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10개의 기사 중에서 나의 내가 꾸미는 내 편집자가 주관하고 주장하고 주재하는 이 면에서 내가 톱으로서 밀어 올리는 것은 나의 입장과 또 내가 속한 조직과 내가 속한 조직의 어떤 저널리즘적 가치관과 뉴스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시장이라는 게 바로 독자입니다. 내가 쓴 기사, 우리가 실은 기사를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채택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을 우선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우리 기사는 정직하고 바른 기사니까 읽어주시오라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언론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아닙니다. 언론이 어떤 의도로 기사를 생산해내든 독자들은 기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그러다 보면 감성적,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냥 적당히 드릴게요. 서강대, 서울대 두 대학 9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이들에게 각각 극단적 용어, 중립적 용어, 부정적 용어, 긍정적 용어를 제시하고 그 용어에 대한 느낌과 행동 관련 정서를 물었다. 제시된 용어는 기사 제목으로 사용됐던 쓰레기 만두, 세금 폭탄, 대북 퍼주기 등과 이를 중립적으로 표현한 용어들이었다. 분석 방법은 별량 분석과 다차원 척도법을 사용했다. 먼저 위기, 절망, 비관 등의 부정적 용어와 기회, 희망, 낙관 등 긍정적인 용어들이 심리적 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았다. 긍정적 용어와 부정적 용어의 심리적인 영향을 좌표에 표시해보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희망, 낙관, 기회 등의 긍정적인 용어들은 좌표의 왼쪽에, 반면 불안, 위기, 절망 등의 단어는 좌표의 오른쪽에 자리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도 용어의 심리적인 효과를 알아보기로 했다. 쓰레기 만두, 세금 폭탄, 대북 퍼주기 이 세 가지 용어가 모두 화해라든지 낙관, 희망 이렇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용어하고는 좀 반대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 사람들의 그 정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좌표에 표시해보았다. 대북 지원은 긍정적인 쪽에, 대북 퍼주기는 부정적인 쪽에 표시됐다. 대북 지원이 퍼주기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인 것이다. 인상적인 것은 둘 다 도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퍼주기라고 표현하더라도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싶을 만큼의 강한 정서적인 지향을 보였다. 두 번째로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와 이를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꾼 중과세라는 용어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을 알아보았다. 중과세라는 용어는 중간 부분에,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쪽에 자리 잡았다. 불량만두와 쓰레기만두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쓰레기만두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 언론의 역할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어디다 조명을 비추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명을 비춘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건데 그 어디에 조명을 비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용어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느끼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은데 하물며 언론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준 그 기사 제목을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붙이게 하면 어떨까? 자유롭게 한번 뽑아보세요. 여고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실험해봤다. 기사 제목을 알리지 않은 채 기사 원문을 제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기사 제목을 달아보게 했다.
이들에게 제시된 것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위에 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기사였다.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각각 기사 제목을 달아보고 이를 토론하게 한 다음 두 기사에 대한 제목을 정하게 했다. 다 이뤄 벌어져 이런 게 어쩐지 부제는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거보다 소통불능 FTA 시일으켜라는 제목. 조선일보의 원래 제목은 7개 시도청 습격, 현 정부 최악 시위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단 제목은 2마리 토끼 다 잃은 FTA 시위였다. 한겨레 신문의 원래 제목은 FTA 왜 반대하는지 들어라. 거리로 도청으로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소통 불능, FTA 시위 일으켜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리고 기사 제목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날카로웠다. A 기사에서는 7개 시도청 습격이라는 습격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저 역시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B 기사에서는 FTA를 반대하는 시민 입장에서 단지 정부 측에게 공격적으로 자극적으로 어떤 제목을 제시해서 그런 반정부적인 입장을 어필함으로써 되게 선정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걸 제시했지만 이 기사 원래 기사에서 보면 습격이라던가 최악이라던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극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최근 언론의 보도 태도와 관련해 이를 공격 저널리즘이라는 이론으로 분석한 전문가가 있다. 한림대 최영재 교수는 보수 신문으로 평가받는 조선일보와 진보적으로 평가받는 한겨레 신문을 이용해 공격 보도와 객관 보도에 관한 흥미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설문지를 무작위로 이미 그 사전에 섞어놓은 그 설문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문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무작위로 나눠지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모두 4개의 신문 기사를 제시했다. 원래의 2 신문 기사와 함께 보수적 시각의 공격적 보도 기사와 진보적 시각의 객관적 보도 기사를 서로 바꾼 것을 모두 제시했다. 네, 공격적인 보도 또는 공격 저널리즘, 공격 보도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거는 이제 신문들이 그 본연의 어떤 권력 비판이라는 그 신문의 어떤 어찌 보면 민주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신문들이 스스로 어떤 정치 권력화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보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신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적인 어떤 선전이나 비방, 심지어 공격을 하는 그런 신문의 어떤 일탈된 보도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이미 고착화된 신문사의 이미지에 대해 공격적 보도 태도와 객관적 보도 태도가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먼저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조선일보의 경우 공격적 보도 태도를 보일 때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았다. 반면 한겨레 신문이 공격적 보도 태도를 보일 때 기사의 신뢰도는 낮아졌다. 즉 공격 보도의 경우 조선일보가 한겨레 신문에 비해 기사 신뢰도가 약간 높은 반면 객관 보도에 대해서는 한겨레 신문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흥미롭게 발견된 사실 하나는 사람들이 그 보수 신문으로 대표되는 조선일보가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어떤 권력을 비판할 때는 그 기사가 믿음직스럽지 않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조선일보는 오히려 정치적인 보도를 할 때는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조선일보답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발견됐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다음으로 보도 태도와 관련 그 신문 혹은 신문사의 신뢰도를 조사했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모두 공격적인 보도 태도를 보일 때는 어떨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두 신문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낮아졌다. 모든 신문은 자신의 프레임, 즉 현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나름의 틀을 갖고 있다. 프레임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그 언론의 의도에 영향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과 집단들이 존재한다. 언론이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기사 제목을 달면서 특정 시각을 강요할 때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수많은 기사 제목들, 이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질 때 분열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보수적인 신문이라고 할 때 보수적인 의견을 표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보수적인 의견을 표출을 할 때도 또 다른 의견인 진보적인 의견, 그런 견해를 그 동일한 지면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객관적인 보도고 공정한 보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신문의 그 문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파성이나 이념성의 문제가 아니고 객관 저널리즘, 신문의 어떤 객관 보도 정신, 사실 보도 정신, 공정 보도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는 거죠. 신문은 날마다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전달된다. 신문이 담고 있는 수많은 기사와 그 기사의 얼굴인 기사 제목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기사 제목은 보이지 않는 의도와 입장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언론의 숨은 얼굴, 기사 제목은 그 의도를 감춘 채 오늘도 수없이 생산되고 또 유포되고 있다.